시험 치르느라 고생하셨죠? 네. 6월 18일에 저희가 이제 지방직 시험을 끝으로 이제 2022년도 공무원 시험은 이제 종결됐는데요. 제가 이제 국가직에 비해서 이번 18일에 치러진 지방직 시험은 난이도 측면에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뒤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진짜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출제 경향을 벗어나는 문제가 두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출제 내용 자체가 상당히 굉장히 샤프한 교수님이 출제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굳이 그렇게까지 출제 안 해도 충분히 학생들 어려운데, 제가 볼 때, 저도 좀 어렵게 출제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도 좀 난이도 있게 출제해서 변별력은 충분히 갖췄는데, 좀 적당히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어렵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것이 필수 과목이 돼서 이런 경향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 여러분에게 어떤 시금석 같은 좋은 어떤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개략적으로 전체적인 출제 난이도는 높은 편이었다. 그러니까 거의 상당히 어려운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공무원 9급 시험 치고는요. 7급에서도 이렇게 어렵게 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어차피 회계학은 정부에게 포함해서 재무, 정부, 원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 출제 경향은 벗어나지 않았어요. 예상대로 재무회계가 13문제가 출제됐고요. 정부에게 2문제고 원가에게 5문제가 출제됐는데 계산과 이론을 봤을 때 13대 7이에요. 근데 어차피 이 정부에게는 계산 문제가 나올 경우도 있지만은 이론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이것도 적당해요. 아주 비율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원가에게도 한 문제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전부 다 5문제가 다 계산 문제였다는 게 특이한 점이고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 이론 파트에서 한 문제씩이 아주 독특한 문제가 출제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솔직히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저는 너무 넓게는 안 가르친다. 하지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을 100이라고 봤을 때 저는 120 정도를 가르친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강의한 내용 바깥에서 2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제가 책임을 지느냐? 그거는 진짜 전혀 뜻밖의 문제입니다. 연태까지 제가 25년을 회계학 강의를 하고 살았는데 그런 문제를 회계사 시험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공무원 시험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상법에조차도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런 문제도 교수님이 내셨는데 저같이 전문가나 알지 일반 아마 노량진에서 강의하시는 다른 선생님들도 그 내용조차도 잘 모르실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이유는 제가 판단하기에 변별력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은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평균 국가직 같은 경우 90점을 맞았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 2문제나 3문제 낮춰서 75점에서 80점이면 아주 높은 점수를 획득한 거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1번 문제부터 저희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경향은 아주 정확하게 예상했던 대로 나왔어요. 아주 신경을 쓴 게 보이시죠? 13문제, 2문제, 5문제 배분, 계산과 이론도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론 문제가 아주 독특한 특이한 문제가 2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예규에서 출제하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네, 일단 개략적인 총평을 해드렸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에 가서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에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KIFRS가 변경된 내용이 있죠. 재무회계에서.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개념체계입니다. 그 다음에 수익이죠. 그 다음에 금융자산이에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이 출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 저희도 그랬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안 나왔습니다. 수익과 금융자산은 아예 출제가 안 됐고요. 개념체계는 정확한 예상대로 두 문제가 나왔는데 이 개념체계 문제도 네, 사실 저희가 지방직 문풀 또 지방 집중문풀 제가 설명하면서 이 개념체계가 개정됐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두 문제가 나왔죠. 아쉬운 것은 이 부분에서 한두 문제가 출제되었으면 저희 예상대로 그대로 적중하는 건데 네, 한 90점 정도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적중 문제 풀이에서. 특히 이 개념체계 두 문제는 정말 그 뭐라 그럴까? 가리킨 짜릿함을 느낀다고 할까요? 네, 제가 분명히 자산 측정 요소, 현행 원가, 또 실현 가치, 이행 가치 여기서 분명히 나올 거다고 했고 모의고사에까지 냈고요. 또 저희가 특별히 자본 유지 개념이 공무원 시험에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나올 거다, 분명히 나올 거다 그랬는데 정말 냈어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죠.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예측했던 부분에서도 난이도가 쉬운 문제는 없었고요. 또 원가 회계에서도 네, 상호배분법이 나오면 제가 웬만하면 시간 관계상 스킵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상호배분법이 적절하게 나왔어요. 참 오랜만에 나온 겁니다. 한 10년 만에 상호배분법이 나왔고요. 그래서 아주 정말로 고난이도였다라고 일단 결론을 드리고 여러분과 해설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아주 평이한 문제인데요. 저하고 공부하실 때 아주 열심히 했던 거죠. 유형자산의 원가는 1, 2, 3인데 자, 설명을 드렸죠. 1은 뭐예요? 네, 구입 가격이에요. 2가 뭐죠? 네, 경영진이 뭐 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원가예요. 이게 네, 아시다시피 설치 장소를 준비해야 되겠죠? 외부 운송 취급해야죠? 설치해야죠? 시운전해야죠. 그 외에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그 다음에 종업원의 직접적인 급여였어요. 그리고 복구 비용이죠. 네. 그리고 원가가 안 되는 거, 네. 원가가 아닌 것을 저희가 또 공부를 했어요. 네. 그 중에서 지금 원가를 구성하는 것, 그러니까 네. 그 중에서 복구 비용이 출제가 된 겁니다. 복구 비용이. 그럼 네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자, 유형자산의 원가를 구성하는 것은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는 원가가 아닌 가장 대표적인 예죠. 그리고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유형자산을 가동하는 데 장소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에 재화가 생산된다면 그러한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매각 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어떤 거죠? 네, 원가에서 차감하는 겁니다. 원가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원가에서 차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3번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는 있으나 아직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가동 수준이 완전 주업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 네, 요거는 원가가 아닌 대표적인 예죠. 제가 이제 원가가 아닌 가장 대표적인 게 새로운 시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손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조업도에 미달돼서 발생하는 손실과 네, 3번이에요. 바로 4번 초기 단계 운영 손실. 자, 공부해 보세요. 지금도. 자,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게 구조조정이에요. 구조조정 조직 재배치. 그 원가는 원가가 아니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런 것 중에 1번과 3번이 원가 아닌 예고 2번은 원가가 아니라 원가에서 차감 항목입니다. 자, 4번이 바로 대표적인 답인데요. 이 문제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그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최초의 원가. 그래서 바로 복구 비용이죠. 복구 비용은 현재 가치로 해서 자산의 원가로 포함한다.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래도 뭐 그렇게 난이도가 아주 높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4번이 되겠죠. 자, 2번까지는 이제 문제가 아주 수월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저희한테 다음 재무자료 이익잉여금을 물어봤는데 이거는 기초회계가 유일하게 한 문제가 나온 겁니다. 기초회계가 한 두세 문제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가 유일한 기초회계 문제 하나예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재무상태표라고 하면 이 재무상태표에서 아시다시피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어요. 재무상태표에는. 그럼 지금 자료의 항목 중에서 자산에 속하는 건 현금과 재고자산과 그다음에 매출채권과 기계장치예요. 근데 이 매출채권 같은 경우도 대손충당금이 있죠. 이렇게 계산하면 2,200원이 되겠죠. 차감하니까. 이것도 이렇게 계산하면 9,000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현금이 2,000원이고요. 그리고 재고자산이 3,000원이며 9,000원에 2,200원에 매출채권이고 9,000원에 기계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16,200원이에요. 근데 대차평균의 원리로 자산부채도 역시 16,200원이 돼야 되겠죠. 근데 부채를 보면은 매입 채무가 1,500원이 있어요. 그리고 선수수익 800원이 있고요. 더 이상의 부채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6개, 8개 총 이제 남아있는 건 자본금과 근데 지금 이 자본금이 4,000원이면 우리가 나머지 하나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이익잉여금이에요. 근데 16,200원 중에서 지금 현재 파악한 부채의 금액이 2,300원이고 4,000원이 있으니까 6,3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빈칸에 들어갈 이익잉여금의 금액은 대차평균의 원리로 9,900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초회계, 아주 기초회계입니다. 이익잉여금 9,900원. 여기까지는 뭐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기본 회계 편이죠. 그리고 세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 정답은 9,900원.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문제로 계속 진행할게요. 자, 3번 문제는 충당부채 문제입니다. 제품보증 충당부채 금액인데 여러 가지 뭐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그럼 이 문제의 기본 이해는 여러분에게 T자로 보여드리는 게 가장 편하죠. 자, 모든 충당부채든 지금 문제는 제품보증 충당부채니까요. 제품보증 충당부채에 대해서 계정으로 풀어드릴게요. 자, 기초금액이 이 영업을 개시한 회사입니다. 업기고요. 이제 지출이 되면 충당부채를 사용하는 거고 여기가 설정하는 금액입니다. 그럼 남아있는 금액이 기말 금액이 되는 이런 간단한 문제고 트릭도 없고 함정도 없고 기본 문제죠. 자, X1년 초에 이 회사는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품질 보증기간 1년을 에어컨을 판매하고 있는데 에어컨 500대를 팔았고요. 자, 판매 가격은 1,000원입니다. 근데 경험에 한 대당 50원이 발생한대요. 그럼 500대에 50원이면 여러분 쉽게 25,000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는 거죠. 그런데 지출이 10,000원이랍니다. 그럼 10,000원이면 지금 얼마 남았을까요? 15,000원이 남아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아마 기본 내용만 아시는 분은 가장 쉬운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를 읽으면서 그대로 문제가 풀리는
정답은 2번이 되는데요. 자, 쉽게 설명드리면 기초가 없었습니다. 자, 지출이 10,000원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25,000원이 자, 50원이고요. 500대예요. 자, 우리는 25,000원의 금액이 지출될 걸 예상해요. 그래서 저희가 10,000원을 썼기 때문에 25,000원을 준비한 가운데 10,000원을 썼으면 남아있는 금액은 15,000원이 되겠다. 이런 아주 기본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네, 지금 앞장에서 처음에 이 문제가 이제 보면은 첫 A형인데요. 제가 갖고 있는 건 A형입니다. A형은 1번부터 5번까지는 아주 여러분에게 편안하게 그렇게 뭐 보통 시험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정답 네, 3번 아니 2번입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2번. 자, 4번 문제는 또 전형적인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보통은 손실을 찾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그런 손실을 안 찾고요. 이제 전형 패턴을 보면요. 자, 저희가 매출액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가 매출 원가를 찾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재고 자산 계정으로 가서 T자 형태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기초 재고가 있고요. 매입이 있고 방금 전에 저희가 매출 원가를 계산해 놓은 걸 통해서 기말 재고를 추정해 내는 거죠. 보통 문제는 이렇게 추정된 기말 재고와 실사액을 비교하고 거기에 기타 고려사항까지 감안해서 손실액을 찾는 문제가 가장 일반적인 문제인데 그냥 이 문제는 그냥 기말 재고가 얼마에서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계산을 하기 위해 보면은 자료에서 이렇게 총 매출액을 줍니다. 그리고 매출 총 이익률 25% 이것도 그냥 편안하게 준 거죠. 자, 총 매출액 21만 5천 원에서 매출 애누리와 매출 환입 이 두 가지 2만 원과 15,000원을 뺍니다. 그러면 일단 18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매출 원가는 18만 원에다가 1-0.25, 25%의 매출 총 이익률을 보인다고 했으니까요. 네. 그러면 이 매출 원가는 13만 5천 원으로 계산이 돼요. 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있죠. 반 쪼개고 그걸 다시 반 쪼개면 4만 5천 원. 왜? 이게 지금 4토막인데 한 토막 빼는 거잖아요. 0.25는 1에 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순간적으로 이걸 0.75를 곱하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 있죠? 자, 13만 5천 원 일단이 계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초 재고는 지금 금액이 주어져 있습니다. 18,000원이에요. 그리고 순매입액을 계산하는데 여기 총 매입액 14만 원에다가 매입 환출과 매입 할인은 빼죠. 그 다음에 매입 운임을 더합니다. 결과적으로 8,000원을 빼는 거니까 13만 2천 원이 돼요. 자, 14만 원에 매입 환출과 매입 할인을 뺍니다. 그리고 매입 운임을 더하니까 결과적으로 8,000원. 그러니까 환출과 할인, 애누리는 없습니다. 지금 네, 그 두 가지 빼고 운임은 더합니다. 그래서 13만 2천 원이에요. 그러면 13만 5천 원하고 여기 3천 원이 빼기 때문에 15,000원이 추정되죠? 그럼 이게 답이에요, 그냥. 그래서 연속적으로 두 문제가 15,000원이 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별한 함정 없고 전형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졌을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5번에서 저희는 이제 첫 번째로 원가 회계 문제를 만납니다.
자, 원가액의 문제를 만나는데 표준원가 문제였어요. 그런데 표준원가는 예를 들어서 직접 재료비나 직접 노후비, 직접 재료비는 뭘 조심하라고 그랬냐면 가격 차이를 언제 분리하느냐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한편 직접 노후비는 가장 쉬운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5번 문제도 원가액의 표준원가 문제 중에선 가장 쉬운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럼 어차피 개념 정리를 위해서 전체를 다 설명드리면 여러분 직접 노후비예요. 표준원가 문제고요. 항상 실제 원가가 있죠. 그리고 중간 단계가 자 표준 임률을 쓰는 거죠. 표준 임률이고 거기에 실제 시간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를 저희가 부르는 말이 임률 차이죠. 잘 아시는 분들은 약간 지루하시겠지만 그래도 처음 입문하시거나 아직 공부가 덜 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니까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표준 임률에 표준 시간을 곱하는 게 표준 원가죠. 그래서 이 차이는 저희가 능률 차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변동비의 가장 대표적인 직접 노후비의 예입니다. 근데 문제가 보시면 저희가 뭘 물어봤냐면 표준 임률을 물어봤거든요. 그럼 표준 임률을 갖고 있는 두 가지는 결과적으로 능률 차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료를 다 줍니다. 자, 실제 노동시간이 960시간이랍니다. 그리고 이건 1000시간이래요. 그러면 이 능률 차이는 보나마나 유리한 차이거든요. 얼마나 유리해요? 40시간이 유리해요. 시간으로 따졌을 때 몇 시간? 40시간. 근데 금액으로는 14,800원이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40시간을 14,800원이라는 걸로 나눴을 때 표준 임률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일단 12,000원 계산해 놓으면 2,800원 남죠? 맞죠? 그럼 이건 300이죠? 2,800원은요? 70이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3번 370이 되는 거예요. 표준 임률이. 네. 자, 풀이를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차피 저희 공무원 회계학의 특징은 계산기를 못 쓰는 시험이거든요. 그럼 미리 자기 머릿속에 계산기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디지털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인간은 이렇게 계산하는 게 더 좋아요.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 36만 4,800원 이 필요 없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임률 차이 9,600원 이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아무 의미 없죠. 여기는 표준 임률 370원만 찾아내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여드리고 필요한 데이터는요. 14,800원과 요겁니다. 능률 차이. 자, 40시간 율이에요. 여기서 보십시오. 40율이죠. 시간으로요. 그런데 금액으로는 14,800원. 그래서 370이 자연스럽게 계산할 수 있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여러분의 수준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회계학이 이제 필수 과목이 돼서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경쟁률이 더 셀 거고요. 올해도 저희 자랑스러운 제자들이 현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아주 많이 뽑는다고 거짓 아닌 거짓말을 했는데 국가직은 800명 정도 뽑았고요. 지방직은 뭐 그래도 제 생각보다는 많이 뽑은 편이에요. 아무래도 나라가 그 세금에 의지하고 뭐 지금 현 정부에 와서 세금을 줄인다고 하지만 세금을 줄여주는 것도 오히려 더 많은 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마디로 조세 정책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이제 새로운 제너레이션, MZ세대들이 이제 공무원에 진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문화 또 구성하고 아마 세무 전문가들도 좀 더 많이 배출되고 역량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필수 과목이 된 이제 이 하위 공무원들이 막 들어오게 되면 선배들이 긴장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네들은 아직 그 베이스, 어카운팅 베이스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들이 들어오면서 회계 실무나 또는 조세 관련 뭐 자격증 금방금방 따고 추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년도 전망은 그렇게 어둡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내년에는 더 경쟁이 더 격화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다행인 것은 그나마 공무원 시험의 인기가 시들해졌다 해서 그건 좋은 현상이에요. 너무 많은 젊은 인재들이 너무 공무원에만 목매이는 건 좋지 않거든요. 어쨌든 우리 세무직은 더군다나 보니까 엊그저께도 제가 이런 말을 왜 드리냐면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던 제가 15년 전에 가르쳤던 제자가 모르는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누구라고 하는데 저 기억하죠. 제가 수많은 제자를 키웠지만 기억나는 제자는 한 100여 명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당연히 선생님이 잘 되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도 세월을 못 이기고 그러면 나의 지식은 녹슬지 않았지만 자, 지하철 광고를 내가 못 이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때마다 생각합니다. 내가 지하철 광고를 이겨야겠다는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제가 강의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아까워서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기법 또는 회계학에 대한 접근 이해, 회계에 대한 사랑 이런 것이 아까워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좋은 인연이 되면 저를 한번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 페이지 A형 1번부터 5번까지는 아주 평이하게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이제 드디어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자, 선생님이 늘 강조하던 방식이 분계법인데요. 이 분계법에서 보시면 자, 지금 분계법이 뭐냐 그러면요. 간단합니다.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간의 전환이에요. 근데 적어도 한 문제는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번 시험에 특이한 게 이 분계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현금흐름표거든요. 그리고 현금흐름표가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무회계에서 정말 10년 만에 현금흐름표가 문제에서 안 나왔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대신에 이 현금흐름표 문제는 아니지만 발생주의 현금 문제 나왔는데 이때 이 방식은 분계 방식으로 푼다라는 거 제가 수업 시간에도 늘 강조하는데 자, 지금은 제가 분계 방식을 소개도 해드릴 겸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자, 발생주의는 매출 원가라는 비용이에요. 그러면 현금은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걸 찾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서 여러분이 매출 원가부터 찾으셔야 돼요. 근데 매출 원가가 바로 준 게 아니라 매출액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 매출 원가를 찾아가는 과정이 간단합니다. 매출액이 7,500원이고요. 그게 1 플러스 0.5랍니다. 원가 대비 이익률이죠. 그때도 늘 말씀드리지만 이걸 1이라고 보면 얘는 2죠. 그럼 3으로 나눠서 2를 곱하면 매출 원가가 됩니다. 그래서 5,000원이에요. 3으로 나눠서 2를 곱하면 간단하잖아요. 이걸 1로 보면 얘가 둘이니까 3으로 나눠보세요. 2,500 나오죠. 그래서 2가 곱한 거 5,000 이렇게 돼서 매출 원가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찾아낸 매출 원가를 보면 자, 분계 방식으로 문제를 볼 때 자, 매출 원가는 비용이니까 당연히 분계할 때 어느 쪽에 갑니까? 차변이죠. 현금이 감소한 건
현금의 마이너스는 당의 대변이고요. 자료에서 보시면 매입 채무가 2,500원이 늘어나요. 재고 자산은 1,000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일단 매입 채무 2,500이 늘어났고요. 매입 채무가 1,000원이 줄어들죠. 이게 3,500이네요. 그럼 현금은 1,500원이 나갔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답 1번이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분계 방식이 한 문제 정도 나와주면 좋았는데, 네, 원하는 대로 나와줬고요. 이 분계 방식은 시험 문제의 빠른 풀이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겠죠. 여기까지 6번 문제였습니다. 자, 7번은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CVP입니다. 문제가. CVP가 뭐냐면 Cost Volume Profit Analysis. 그래서 원가, 주업도, 이익 분석. 원가, 주업도, 이익이죠. 네, 그러니까 원가, 코스트, 볼륨, 주업도죠. 프라핏, 이익 분석. CVP 문제가 나왔는데 그 CVP 중에 복수 제품의 CVP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CVP의 확장입니다. 확장. 자, 이 CVP 확장에서 출제가 됐는데 이 복수 제품의 CVP가 나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중평균과 꾸러미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 때 가중평균을 쓰고 어느 때 꾸러미를 쓰냐를 빨리 아셔야 되는데 얘는 매출의 퍼센트가 제 복수 제품인데 A가 40%, B가 60%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가중평균법을 쓰는 거고요. 얘는 수량이 주어져요. 수량이 주어지면 무조건 꾸러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한국은 A와 B를 생산해서 A 3개, B 2개. 그러면 뭐예요? 수량이죠. 그럼 꾸러미 가는 거죠. 바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꾸러미법을 설명드릴 때 이 꾸러미에, 한 꾸러미에 A가 3개, B가 2개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꾸러미의 공원 이익을 계산하는데 A는 한 개의 공원 이익이 500과 300, 200원씩이에요. 200원씩. 200원짜리가 3개가 들어있는 거죠. B는 100원짜리예요. 100원짜리 2개가 들어있는 거죠. 자, 꾸러미의 공원 이익이 8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꾸러미 단위당 공원 이익 800원. 그래서 지금 고정비가 여기 60개와 96만 원 아닙니까? 자, 고정비가 60만 원하고 손익분기점이니까요. 36만 원, 공식이 꾸러미의 공원 이익이 8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몇 단위를 팔아야 하느냐 이걸 지금 질문한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80만 원이면 1000단위예요. 여기다 공 3개 붙이죠. 그러면 16만 원 남으니까 1200 꾸러미가 되겠죠. 꾸러미가 1200개예요. 근데 A는 한 꾸러미에 3개가 들었어요. 그럼 A 같은 경우에는 3600이죠. B는 한 꾸러미에 2개가 들었습니다. 2400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복수제품 CVP지만 이미 저희 예상했던 문제고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A는 3600, B는 2400. 자, 3600, 2400 정확히 3번에 정답이 있죠. 네. 그래서 CVP 문제가 원가액의 두 번째 문제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원가액은 표준 원가가 첫 번째 문제로 등장했고 두 번째 문제가 바로 복수 제품의 CVP 문제, 원가 주업도 이익 분석이 나왔어요. 다음 문제, 재무회계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것도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보면요. 보고 기간 말 이전에 장기 차입 약정을 위반했다.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 유동부채네요, 그럼. 보고 기간 말 이전에 장기 차입 약정을 위반했어요.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예요. 그럼 유동부채죠. 일단 보고 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전에 채권자가 약정 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다. 맞는 얘기죠. 제가 이걸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시험에 저희가 여기가 아시다시피 보고 기간의 말이래요. 보고 기간의 말일.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이 12월 31일을 가정하죠.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데 이사회가 승인을 하는 날이 이 날이 확정되는 날이에요. 재무제표가. 보통 한 달 반에서 2달 사이. 그러니까 이 기간은 길어야 2개월 정도 됩니다. 그럼 요때 일어나는 일을 저희가 보고 기간 이후에 사건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때 이후에 합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 합의는 보고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 못 줍니다. 절대. 왜? 보고기간 말일 현재 존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연장 합의가 없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아까 제가 선두에 설명할 때 뭐라고 했어요? 유동부채라고 했죠? 근데 이 연장 합의는 이후에 영향을 미치지 말일엔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이것을 유동부채로 그대로 보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확한 옳은 설명이죠. 그리고 그 다음 보기를 보겠습니다. 지금 뭐 정답이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문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 번 더 설명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기타 포괄손익 항목인데요. 재벌 주종 포함해서 관련 법인세 비용 금액을 포괄손익계산서 주석에 옮긴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정확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타 포괄손익은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당기손익 부분이 있고요. 그 결과가 당기 순손익으로 나타나죠.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총기타 포괄손익이라고 보고하고요. 그리고 총포괄손익.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포괄손익계산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공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특히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기타 포괄손익에 대한 공부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당기손익은 너무 기니까 설명이 이것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 구분한다는 거예요. 근데 뭘로 구분하냐? 재분류가 되는 애와 재분류가 안 되는 애로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딱 구분. 두 번째는 이 기타 포괄손익에 대해서 성격별이냐 기능별이냐 성격별로 한다는 거예요. 기타 포괄손익은 성격별로 분류한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공부고, 세 번째 공부는 이 기타 포괄손익에 대한 세금 효과 표시인데, 이 기타 포괄손익의 세금이 간단하게 포괄손익계산서에 나타날 수 있는데, 나타날 때는 각각에 대해서 세금을 표시하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기타 포괄손익, 예를 들어서 A, B, C가 있고 그들의 전체의 세금은 A가 100이에요. B가 200입니다. 300이에요. 세금은 150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600에서 450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표시할 때는 세금을 각각에 대한 세금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A와 B, C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총 하나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100, A 100, 200. 자, 예를 들면 A가 80, B가 160, C가 예를 들면 아까 300이었는데 210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똑같이 아까 450이었죠? 지금도 450이 돼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450이죠. 이렇게 나타날 때 요건 세후로 했잖아요. 세후로. 세후 금액으로 표시했네요. 그죠? 이렇게 세후 금액으로 표시하면 세금은 주석으로 공시하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선생님 설명을 들었으니까 보기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기타 포괄손익 항목, 재분류수정 포함 관련 법인세 비용 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주석에 공시한다. 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수도 있고요. 포괄손익계산서 표시하지 않으면 네, 주석으로 표시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네, 정답이 아니죠. 옳은 설명이죠. 다음 보기 보겠습니다. 자, 마침 비용의 분류. 비용의 분류는요, 워낙 우리 강조했던 부분인데, 자, 성격별이 있고요. 기능별이 있어요. 이게 당기손익, 아까 지금 기타 포괄손익에 대한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당기손익 부분에 비용의 표시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꼭 기억해야 돼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미래의 현금 흐름의 예측에 좋다라는 거죠. 얘는 목적 적합해도 좋다. 그런데 저희는 성격별 분류에 대해서는 이걸로 끝내도 되는데 기능별 분류에 대해서는 목적 적합하다 그래 놓고 이건 장점이지 않습니까? 단점이 나옵니다. 자의적 배분이 나쁜 거예요. 자의적 배분은 나쁜 겁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추가 공시를 해야 돼요. 뭐에 대한 정보? 성격에 대한 정보. 네,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일명 이 기능별 분류법을 저희가 무슨 법이라고 부르죠? 매출원가법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기능별 분류보다 이용자에게 목적 적합하답니다. 거짓말이죠. 네, 누가 목적 적합한데요? 기능별이 목적 적합한데요. 성격에 배분하는데 자의적 배분. 자의적 배분은 성격별의 특징이 아니라 누구의 특징이죠? 기능별의 특징이죠. 완전히 기능별의 얘기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성격별이라고. 그래서 얘가 틀린 친구입니다. 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마저 보죠. 재분류 조정은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표시할 수 있으며 재분류 조정이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수 있고요. 주석에도 표시할 수 있어요. 주석에 표시하면 네, 재분류 자, 잘 보세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지문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재분류 조정이 뭔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제 공부를 다시 하셔야죠. 재분류 조정은 포괄손익 주석에 표시할 수 있으며 재분류 조정을 주석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재분류 조정을 반영한 후에 기타 포괄손익 항목을 표시한다. 자, 재분류 조정을 반영. 왜? 아까 말씀드렸어요. 주석에 표시하는 경우. 주석에 표시한다는 건 뭐예요? 재분류 조정을 반영한 후에 금액으로 해야죠. 아까 세후 금액으로 표시하니까 세금에 대해서는 주석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분류 조정을 반영한 후의 금액으로 표시하면 당연히 주석으로 재분류 조정의 효과를 설명을 해 드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대충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합시다. 자, 8번 문제였습니다. 설명이 장황해졌다는 것은 이 문제의 정답을 찾는 게 지금 목적이 아니라 저희가 이 지문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냥 이건 답이 뭐야 이렇게 하려면 해설을 할 필요가 없죠. 네, 여러분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는 쪽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9번은 워낙 고전적인 문제죠. 손상에 관한 환입입니다. 저하고 항상 제가 이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젊었을 때는
재미있는 노래가 있어요. 그런 노래들 보면 생각나는데, 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기계장치를 7월 1일이에요. X1년도, 자, 7월 1일에 그 기계는 120이에요. 자, 1000단위 생략하고. 대응 3년이고요. 자, 잔존가치가 0이고 원가 모형 월할 삼각해요. 당연히 월할 삼각이죠. 정해법이에요. 그러면 120만 원을 3년 동안 하면 1년에 얼마씩 해요? 40만 원씩 하잖아요. 근데 이 기간은 불과 12월 31일까지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년치가 아니라 얘는 100만 원으로 삼각이 된 거죠. 1년 반년이니까. 그래서 40만 원이 아닌 20만 원을 생각해서 100만 원이 됐다. 일단 됐고요. 근데 손상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때 회수간에 6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손상이 많이 생겼죠. 손상 차손이 발생한 겁니다. 40만 원의 손상 차손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여러분, 남아있는 기간은요, 2년 6개월이에요. 간단하게 말씀, 2년 6개월. 자, 2년 6개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반년이 지났죠? 그럼 반년어치가 얼마냐 하는 거예요. 자, 5로 나누세요. 5로 나누면, 반년치가 나와요. 자, 12만 원, 24만 원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서 X 2년 12월 31일이 되면 이 친구는 24만 원을 생각한 금액이 됩니다. 24만 원을 생각한 금액이 되니까 얼마입니까? 36만 원이죠. 36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70만 원으로 회복을 한 거예요. 그럼 이게 환입이 되느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있죠? 손상이 없었을 경우에는 40만 원 하니까 얼마 한도가 있죠? 네, 환입 한도가 있어서 환입은 하긴 하는데 환입의 한도에 걸려서 환입은 24만 원만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24만 원,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1번이 답, 2번이 아닙니다. 2번은 한도가 없을 때 얘기고요. 1번 한도에 걸려서 정답은 1번이죠. 그래서 9번 문제의 답은 유형자산 손상차손 환입. 그러니까 유형자산이 지금 두 문제가 나왔어요. 첫 번째 원가, 그 다음에 손상. 1번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드릴 겁니다. 제가 뭐 우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자, 회계 변경이 있어요. 회계 변경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정부 회계 문제예요. 재무회계 회계 변경이 아닙니다. 근데 이 회계 변경이, 자, 간단하게 말해서 중앙 정부, 즉 우리가 국가회계라고 하죠. 국가회계와 지자체가 과거에는 같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가 변경이 됐어요. 이건 변경이 됐고 얘는 변경이 안 됐었어요. 변경 전이에요.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2021년도에 작년에 얘가 변경을 하면서 똑같아집니다. 변경을 하면서. 근데 그걸 정확히 낸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에 변경대가 아니?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뭐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제가 이게 변경됐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조심하자라고 분명히 강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럼 변경되기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죠.
자, 회계 변경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정책 변경과 추정 변경이 있었어요. 근데 정책 변경은 이게 바로 정책 변경이 서로 다르다가 같아졌다는 얘기예요. 추정 변경은 그대로였어요. 근데 이 문제는 좀 약간 뚱딴지 같아요. 좀 갑자기 낯설어지는 문제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보기를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옳지 않은 걸 찾는 건데, 보시면 자, 회계 정책 변경 또는 추정 변경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변경이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당연히 해야 돼요. 그건 뭐 1번은 이게 옳지 않을 수가 없고요. 자, 2번 회계 추정 변경이에요. 추정 변경에 따른 이유는 비교 표시되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초 순자산 및 그 대응 금액을 회계 추정 변경 이전에 처음 적용 수준. 이거는 소급법이잖아요. 근데 재무회계에서도 추정 변경은 여러분 아시는 전진법, 당기 이후의 기간. 자, 개념 설명을 위해서. 자, 우리가 여기서 변경이 됐어요. 이 부분을 갖다가 고치는 걸 소급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이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걸 전진법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안 고쳐요. 소급법은 변경이 된 이전을 갖다 고치는 거고요. 전진법은 변경된 이후에 그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추정이 바로 이 전진법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죠? 여기 회계 추정 변경에 따른 영향은 비교 표시되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초 순자산 및 기타 대응 금액을 변경 이전에 처음 이걸 고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 잘못된 설명이 있습니다. 나머지 보기 보겠습니다. 오류 수정은 전년도 이전에 발생한 회계 기준의 적용 오류, 추정 오류, 계정 분류, 계산의 오류, 사실의 누락 이것들을 고치는 거다. 아, 이거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이건 오류의 수정이라는 건 자, 기준 잘못 적용했다, 추정을 잘못했다, 계정을 잘못했다, 계산을 잘못했다 이런 것들을 고치는 것이다. 아니 뭐 잘못했어요? 그 다음에 중대한 오류를 수정할 때는 중대한 오류의 판단의 근거, 비교 표시되는 재무제 과거의 수정 금액, 소급법이거든요. 비교 재무제표가 다시 작성 사실을 주석으로 포함한다. 소급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네, 일단 처음으로 저희가 10번 문제에서 정부 해결 하나 만납니다. 회계 변경에 관한 설명이었는데 뭐 난이도는 그렇게까지 높진 않죠. 네. 자, 이번에는 가중평균 유통법 이거 아주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무상증자는 구주의 기산일을 따르는 거예요. 무상증자는. 그래서 이게 원래 시험에 나오려면 구주가 2개였어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보시면 알겠지만 기초가 있어요. 기초에 6,000주가 있거든요. 그리고 무상을 합니다. 근데 500주인데 앞에 아무도 없어요. 이게 이 500주의 모태가 얘예요. 그냥 다.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있던 걸로 가는 거죠. 그리고 9월 1일에 유상을 합니다. 그 주식 숫자가 900주예요. 공정가치로 발행했다 해야 돼요. 네, 이 공정가치가 아니면 문제가 어려워지는 건데 공정가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아는 사람이라면 6,500 플러스 900 곱하기 12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쉽죠. 6,000 얼마예요? 300이니까 800이죠. 네. 그래서 오늘 이번 시험에 출제된 문제 중에 또 가장 쉬웠던 문제가 바로 11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다. 앞으로는 네, 대비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서서히 의문의 문제들이 나오긴 되는데, 자, 이번에 원가액의 문제인데 12번 보면요.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기초와 기말, 재료, 제공품, 제품이 나와 있을 때 뭘 물어봤을 때 매출 원가를 물어보면, 특히 원재료 매입이 물어봤을 때 저희가 계정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제공품이라는 계정입니다. 가장 원가 흐름 문제인데요. 원가 흐름의 가장 중간에 서 있는 게 제공품이에요. 근데 기초는 무조건 차변이죠. 기말 대변인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고요. 여기에 직접 재료비가 와요. 그리고 직접 노무비가 와요. 제조 간접비가 오고요. 여기는 제품 원가예요. 풀네임 쓰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죠. 이게 원가 흐름의 가장 기본이고, 이 앞에서 존재하는 친구가 바로 직접 재료예요. 그러니까 직접 재료를 통해서 직접 재료비가 계산돼서 오고, 제공품을 떠나면 그 다음으로 가는 계정이 제품입니다. 그런데 자, 직접 재료, 제공품, 제품 세 가지잖아요. 원가 흐름의 계정은. 근데 이 세 가지 계정을 하나, 둘, 세 개의 계정을 당연히 아셔야 되는데, 제가 제 4의 계정 풀이 방식으로 해서 이걸 세 개를 하나로 합쳤을 때의 계정을 기억해 달라고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그럼 여기 직접 재료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직접 재료비가 아니라 직접 재료 매입으로 바뀝니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여기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아니라 이 부분이 매출 원가로 바뀌는 거죠. 이 계정을 알고 계시다면 이 문제는 정말 쉽죠. 자, 재료는 기초가 커요. 1000이 큽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얼마가 큽니까? 4000이 크고 여기 1000이 커요. 그래서 간단하게 6000이 커요. 직접 재료 매입이 35,000원이래요. 그 다음에 이 직접 노비는, 자, 내가 25,000원을 줬는데, 자, 전년도 거 기초 거 준 거는 아니니까 빼고요. 기말에 줘야 될 건 10,000원 더 하니까 정확히 30,000원이에요. 그리고 22,000원이랍니다. 그럼 매출원가 그냥 나오는 거죠. 네. 80,000원, 93,000원. 그래서 뭐 저도 좀 생소한데요. 93,000원이 보기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있군요. 네. 계산 다시 해볼게요. 네. 6,000원. 65,000원, 71,000원, 93,000원. 네, 93,000원이군요. 네. 정답은 4번. 네, 93,000원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정확히 몇 번 문제죠? 12번. 네. 정답은 네,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는 제4의 계정, 이걸 모르시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렇게 풀면 굉장히 간단하게 풀리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미리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시험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저의 뭐 분계 방식이라든가 제4의 계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안타깝게 생각해서 아직까지 현역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13번. 자, 의문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이제 보통 이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배당이라는 거를 설명하면, 배당은 금전 배당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현금 배당이 있고
주식 배당이 있다. 저희 제 책에도 이렇게밖에 소개가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사실 숨겨진 게 하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건 이 전문가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증권 같은 이런 게 현물 배당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중급 회계책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책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저희는 공무원 시험이면 저희 생각해 보시죠. 한 과목 20문제에 정부에게, 원가에게, 그 다음에 재무회계에서 그걸 다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2차 시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가성비 따져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까지는 교재에 언급을 안 하죠. 그리고 이게 사실상 여러분 IFRS 국제회계 기준이 자산하고 부채에 대해서 수익 비용에 대해서는 있지만 자본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IFRS에도 없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법에 서 있거든요. 근데 법도 상법에는 상법 아니라 다른 특수법에 있는 거예요. 현물배당이. 상법에는 현물배당을 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어요. 네, 구체적인 얘기. 그런데 이분이 지금 문제 보시면 뭐 나왔어요? 소유주된 비현금 재산의 분배. 비현금 재산의 분배가 뭐예요? 현물배당이죠. 이거를 낸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 25년 동안 처음 본 문제예요. 아니,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오,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네. 그럼 이제 현금 배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이익잉여금이 이게 원래 제가 이제 선언 지급 선언할 때 이익잉여금이 미지급 배당금이 되는 겁니다. 얘가 아시다시피 유동부채거든요. 지급하게 되면 이 미지급 배당금이 그냥 현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식 배당금도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익잉여금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되는 거예요. 자, 교부를 하면 미교부가 사라지죠.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사라지고, 네, 자본금이 됩니다. 물론 이제 가끔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주초금이 올 수도 있죠. 이게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 현물 배당은 현물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다르냐 하는 건데요. 이 현금이 아니잖아요. 현물 배당은. 그래서 제가 토지를 준다는 거예요. 여기 토지. 갖고 있던 토지를. 그런데 웃기는 거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경우 100을 미지급 배당금 100으로 했어요.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 100을 주는데 토지가 장부의 금액이 예를 들어서 120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처분 손실을 인식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얘가 80이다 이거예요. 거꾸로. 그러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20원을 처분 이익으로 해서 단기 이익으로 처리한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이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질 않았으니 안 가르친 제가 잘못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당황스럽더라고요. 내가 안 가르쳤는데.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물론 알고 있지만 강의는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기업이 분배를 선언하고 소유주에게 잔련을 분배할 때 의무를 부채로 인식한다. 당연한 거 말씀드렸고요. 비현금 자산을 분배할 때 부채는 분배 당시 공정가치 측정한다. 이 소유주에게 배당으로 비현금 자산을 분배해야 될 부채 있지 않습니까? 분배될 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해줘. 당연히. 그러니까 손익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이제 토지가 100원짜리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토지가 지금 장부에는 80원으로 돼 있지만 100원짜리 공정가치로 하라는 얘기예요. 100원짜리로. 그 다음에 보고기간 말 결제일에 기업 미지급 배당금의 장부 금액을 맨날 조정해야죠. 그리고 장부 금액의 변동을 조정으로 자본에서 인식합니다. 이렇게 변하면 그만큼 이익이 늘거나 줄거나 하라는 얘기죠. 자, 4번이 답인데요. 기업이 미지급 배당을 결제할 때 분배된 자산의 장부 금액과 미지급 배당의 장부 금액의 차이가 있다면 이를 단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단기손익으로 인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렸는데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출제하신 분들에게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뭘 물어보려고 했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고요. 이거는 다른 교과서에 없으니까 엿먹어봐라고 낸 건지 어떤 의도를 갖고 이게 변별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자기의 체계만 있는 건지 혹시 그 사람 교수니까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자기 학교에서만 가르친 건지 가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어느 교수가 회계사 시험을 들어가서 그 중간고사 문제를 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때리는 거죠. 네, 그러면 그 학교 학생들이 우수수 붙어요. 지금 세상에서 그런 일을 했다가는 작살나죠. 근데 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땐 그랬습니다. 근데 아마 그러지 않았으면 이런 문제를 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마도 이건 다시는 안 나옵니다. 사실 뭐 설명의 가치가 별로 없는 거고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뭐 너무 틀렸다고 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이 문제는 좀 편파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 자, 다음 문제 설명드리죠. 결합원가 나왔습니다. 네, 결합원가 나오면 우리가 뭐가 나왔냐? 균등이익률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품이 A, B, C가 있는데 예를 들어 A죠. B가 있죠. C가 있어요. 합계가 있겠죠. 이들의 보시면 매출액이 있을 것이고 결합원가가 있을 것이고 추가 원가가 있을 것이고 매출에서 결합원가 빼고 추가 원가 빼면 이익이잖아요. 이 이익이 매출액 비율과 동일하도록 결합원가를 배정하는 방식이 균등이익률법이에요. 자, A와 B는 그냥 팔아요. 10만 원, 8만 원에. 자, 10만 원, 8만 원에 그냥 팝니다. 제가 그냥 천 단위로 하겠습니다. 귀찮아서가 아니라 보기 좋게. 자, 그리고 12만 원에 판답니다. 그러면 정확히 20, 30이죠? 근데 지금 결합원가는 얼마가 들어갔냐 그랬는데 결합원가는 12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추가 원가가 6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이익은 30만 원, 18만 원이니까 12만 원 아닙니까? 그럼 이 퍼센트는 40%예요. 그리고 C는 추가 원가가 6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12만 원의 40%는 4만 8천 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얼마를 받아야 되나요? 하는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이 40% 찾으시고요. 이 40%로 4만 8천 원을 찾으시고요. 자, 4만 8천 원이 되기 위해서는 12만 원에서 6만 원 빼서 6만 원 남았잖아요. 그럼 12,000원만 빼시면 돼요. 네, 뭐 특별히 설명할 내용이 없어서 문제를 선생님이 외울 정도니까 얼마나 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테이블입니다. 딱 테이블로 정확히 문제를 푸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근데 물론 제가 난이도 어렵다고 그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쉽게 푸느냐. 저야
직업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푸는 거고, 실제로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만날 때는 얘기가 달라지죠. 네. 한 문제만 이렇게 낯선 사람을 만나면 밤길에 얼마나 떨려요. 나 지금 공무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서 긴장된 밤길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조명등도 별로 힘이 흐릿해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앞에 낯선 애가 나와서 갑자기 놀래키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는 아주 착한 사람이 나와도 당황합니다. 이게 시험이거든요. 근데 13번에서 놀랬거든요. 이거 뭐지? 그럴 때는요. 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제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그 낯선 사람을 개 무시하고 가세요, 그냥. 네. 겁먹지 마시고요. 왜? 내가 걔한테는 져도 돼요. 만점 맞아야 붙나요? 아니잖아요. 자, 요번에 국가직 시험 세무지 커트라인이 80점대라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지 않았을 건데 알고 봤더니 국어, 영어, 한국사가 엄청 쉬웠답니다. 회계는 그냥 적당한 편인데 약간 쉬운 편이었고요. 세법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지방직은 국어, 영어, 한국사가 어떠냐에 따라서 국어, 영어, 한국사까지 약간 어려웠다 그러면 커트라인 엄청 떨어져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런 겁니다. 자, 이 15번도 네, 이 문제에서 낯선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잘 모르면 가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건 그냥 가기엔 너무 아까운 문제예요. 왜? 우리는 공부를 했으니까요. 특히 그 중에서 우리 자본유지 개념을 따지면 자, 명목화폐가 있고요. 자, 불변화폐가 있고요. 실물 자본 유지 개념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 명목화폐 자본 유지 개념인데 지금 이 문제에서 시험에 나온 건 얘하고 얘를 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한국의 자본을 재무자본 유지 개념. 자, 불변 구매력 단위래요. 그러니까 명목이 아니고요. 실물 자본유지에 측정할 때 각각 이익이 어떻게 되냐요. 근데 자, 물가가 100이잖아요. 이건 150이에요. 그러면 요걸 150으로 환산해 줘야 돼요. 거꾸로. 비교할 때. 자, 여러분 아주 기본적인 건데요. 얘 지금 현재는 언제죠? 그게 중요해요. 현재는 이때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걸 이쪽으로 환산하시는 건 바보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항상 현재는 그냥 놔두고요. 자, 과거든 미래를 현재로 해주는 거거든요. 회계는. 그러니까 얘를 환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불변 구매력 네, 자본유지 개념입니다. 불변화폐. 자, 그러면 저하고 이제 보시겠습니다. 기초 기말이에요. 자, 실물은 지금 우리가 뭐죠? 5만 원이죠? 이거 몇 개죠? 1,000원이죠? 그럼 몇 개입니다? 50개예요. 간단하게. 기초의 자본은 50개입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자, 15만 원이죠? 이거 2,000원이에요. 그러면 숫자로 따졌을 때 몇 개입니까? 2,000원이면. 네? 안 된다고요? 될 텐데. 자, 15만 원을 2,000원 하면 바로 나눠지지 않겠죠? 네. 제가 봤을 때, 네. 50개보다 많겠죠? 네, 50개 10만 원이면 되잖아요? 75개입니다. 자, 이익이 낮죠? 이익입니다. 이익이 몇 개입니까? 25개예요. 이게 실물 자본주의 개념이에요. 네.
이게 이익이에요. 근데 이 25개가 얼마예요? 재화의 숫자로 25개잖아요. 네, 얘가 네, 5만 원이죠. 그러니까 25개의 화폐 금액 5만 원이 실물 자본유지 개념이에요. 자, 그럼 실물 자본유지는 제가 분명히 정확하게 가르쳐 드렸고, 네, 보십시오. 5만 원. 그죠? 그럼 불변을 안 푼다고 해도 최소한 뭐가 기억나요? 불변은 물가지수를 조정한 거다. 그럼 단순하게 얘기했을 때 기초 5만 원입니다. 기말 15만 원이에요. 그러면 요걸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건데요. 제가 자, 요거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세 가지 개념을 다 설명해 드릴게요. 기초 기말이에요. 자, 5만 원, 15만 원. 자, 명목에서는 이익이에요. 전체가 다 얼마가? 10만 원이. 명목화폐 자본유지 개념은. 근데 불변은 이거를 물가로 환산해야 된다 그랬어요. 얼마죠? 7만 5천 원이에요. 그럼 이게 이익이에요. 얼마? 7만 5천 원이 이익이에요. 자, 이렇게 설명드렸는데도 이해가 안 되세요? 그래서 답은 네, 이 10만 원은 안 되죠. 5만 원은 찾았어요. 1번 아니면 3번. 그러면 10만 원은 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겠어요? 1번. 이렇게 가도 틀리진 않았죠. 그게 객관식의 허점인데요. 어쨌든 정확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베리굿입니다. 이거는 아주 아까 제가 13번에서는 욕했죠. 이거는 당연히 내야 되고 언젠간 나올 거라고 그랬고 아직까지는 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안 나왔어도 예측 가능한 문제가 있어요.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좋은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정확한 설명을 이해하시면 그러면 보세요. 얘는 이익이 10만 원이죠. 얘는 이익이 7만 5천 원. 차이가 나네요. 그럼 2만 5천 원은 뭘까요?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 차이 나는 것은 자본 유지 조정이라고 해요. 회계학에서. 그걸 뭐라고? 자본 조정 아닙니다. 자본 조정이 아니라 자본 유지 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행 회계가 명목화폐 자본 유지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IFRS에서 자본 유지 조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우리가 쓰는 데는 자본 유지 조정이 없거든요. 지금 현재 회계는. 그래서 미래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런 게 등장할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여기 10만 원, 여기는 7만 5천 원. 그럼 2만 5천 원은 뭐야? 자본유지 조정. 여기는 10만 원, 여기는 5만 원. 그럼 5만 원은 뭐야? 자본유지 조정. 이렇게 하시면 이 문제 하나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저하고 1시간 이상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투입해서 이 수업을 듣는 목적이 뭐예요? 다시는 실수를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혹시 시험을 안 본 분들에게는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다는 시금석이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런 걸 잘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계속 가겠습니다. 생물자산, 네, 오랜만에 나왔어요. 자, 생물자산에 대해서 정리하면 일단 생물자산이 있죠. 그 다음에 수확물이 있죠.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생물자산, 수확물, 최초 인식할 때 기말에 무슨 가치? 순공정 가치로 한다. 당연히 순공정 가치로 기말에도 한다. 이게 생물자산이에요. 수확물은 최초 인식할 때 순공정 가치로 한다. 기말에는 수확물에 대해서 더 이상 평가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 이 평가와 관련돼서 모두 발생한 것은 당기 손익이다. 이거는 이제 이론 시간에 제가 가장 기본 노멀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답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건데요. 첫 번째는 생물자산에서 수확된 수확물은 수확 시점에 공정가치에서 처분 부대 원가, 공정가치에서 처분 부대 원가를 뺀 금액이 순공정가치예요. 그 순공정가치 이거를 말을 순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한다 안 하고 이렇게 바꿔서 표현했지만 옳은 설명이죠. 그 다음에 자, 생물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처분 부대 원가를 뺀 금액을 산정 때 추정 부대 원가를 차감하게 돼서 최초 이게 2번은 저희가 집중문풀을 풀 때 이미 세무사 시험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제가 설명을 드린 지문입니다. 왜? 이게 최초 인식할 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특이한 점이에요. 자산을 사자마자 손실이 생겨. 이게 좀 넌센스잖아요. 어쨌든 법이 그런걸요. 네. 그 다음에 생물자산 최초 원가의 감가상각 누계액, 손상차상 누계액 차감한 금액을 추정하고 그 이후에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더라도 최초 적용한 측정 방법을 변경. 아니 생물자산은 이런 방식을 이 생물자산을 최초 원가에서 감가상각 손상차상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은 아주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공정가치예요. 그리고 측정 방법을 변경하지 않는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완전히 3번은 완전히 아니에요.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서도 제가 맞을 수 있다는 얘기고, 자, 공정가치에서 처분 부대 원가를 뺀 금액을 측정한 생물자산. 아까 순공정가치는 관련된 정부 보조금이 다른 조건이 없는 경우에 이를 수취할 수 있게 되는 시점. 수취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수취할 수 있게 되는 시점에만 단기순이익을 기억합니다. 수취하는 시점이 아니에요. 권리를 획득하는 시점이죠. 수취할 수 있게 되는 시점입니다. 수취 시점이 아니고요. 그래서 16번 뭐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정답 네 3번이 틀렸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뭘까요? 네, 지분법이 나왔어요. 네, 지분법은 뭐 쉽게 이 문제를 풀면 함정은 이겁니다. 1000주 가운데 30%. 그러면 1000주 가운데 30%는 몇 주예요? 300주. 이게 이 문제의 가장 어려운 점이에요. 네, 그 정도는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뭐 틀릴 수 있겠지만 웬만한 사람은 뭐 그 정도 할 거고요. 2,000원에 샀습니다. 그럼 얼마죠? 금액을 따졌을 때 60만 원이에요. 샀어요. 60만 원. 자, 그래서 일단 분개로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개하기 전에 그 다음에 주당 50원의 배당. 그러면 얼마 받죠? 50원이니까 100원이면 3만 원인데 15,000원이에요? 그만큼 투자 주식이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단기 순손실 20만 원. 지분율 곱하니까 얼마죠? 6만 원이죠. 빼야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52만 5천 원이란 얘기죠. 네, 이게 답입니다. 사실상 지분법만 아시면. 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번 52만 5천 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자, 제가 취득할 때, 자, 관계기업 투자 주식입니다. 네, 60만 원이에요. 현금 나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지금 현금 배당 받았죠? 네, 현금 배당 받았을 때는 이게 특이하죠. 현금을 제가 받는다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15,000원을 받아요. 그때 관계기업 투자 주식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15,000원이.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분법 손익이 생겼죠? 순손실이 생겼어요. 이 순손실이 생기면 그만큼 나도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지분법 손실이 생겨요. 손실이 생기면서 그만큼 투자 주식이 또 줄어들어요. 6만 원이죠? 네. 근데 이게 투자 주식에 얼마의 마이너스죠? 7만 5천 원. 네. 그렇지만 손익은 얼마? 6만 원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걸 물어볼 때도 있거든요. 단기 순이익에 미친 영향은 6만 원 이걸 끝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르거든요. 뭘 물어보는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문제 푸시면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관계기업 투자 주식이 얼마냐 이걸 물어봤기 때문에 관계기업 투자 주식은 60만 원에서 15,000원 줄고 또 얼마 줄어서 6만 원이 줄어서 52만 5천 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의문의 문제가 또 하나 등장합니다. 저도 놀라는 문제들이죠. 네, 이건 네, 다른 사람 책에도 없을 거고요. 아마 심지어 뭐 이게 이제 자, 아니 저희가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국가회계법이 있어요. 거기에 근거해서 국가회계 기준이 나와요. 지방회계법이 있어요. 거기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이 나와요. 자, 그러면 국가회계법과 지방회계법이라는 게 있어서 자, 여기에 또 뭐가 있죠? 여기에 국가재정법이 있어요. 지방재정법이 있죠. 근데 이걸 내는 것도 좀 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은 여기에서 내도 뭐 두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저희한테 두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아니 이거 다 봐야 된다면 그것도 양이 많지 않습니까? 회계법까지도 사실 저희는 부담스럽거든요. 재정법은 더 하고요. 그런데 지금 뭘 냈죠? 아, 이게 뭐예요? 예규를 낸 거예요. 국가회계 예규? 재무제표 통합에 관한 지침에서 재무제표 작성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좀 심했죠. 예, 저도 사실 강의한 적도 없고요. 옳은 거 찾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서 또 옳지 않은 것이라면 또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또 옳은 걸 찾으시랍니다. 이 교수님께서. 네. 어떻게 알았죠? 이거? 낯선 사람 만났죠? 네. 패스. 네. 네,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근데. 보시면, 중앙관선에 국가회계 실체가 발행한 국채가 있죠. 동일한 중앙관선의 다른 회계처가 취득했죠. 중앙관선 재무제표, 한쪽은 예를 들어서 국채를 발행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부채죠. 한쪽은 취득했으니까 자산이죠. 그런데 그것을 네, 자 해당 투자증권 국채와 국채의 차감 계정인 자기 국채로 대체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아예 내부 거래잖아요. 예. 근데 그냥 놔두면 돼요. 네. 한쪽은 갚아야 될 거고요. 한쪽은 뭐예요? 네,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산과 부채로 각각 놔두면 되지 무슨 이런 차감 개념 없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앙관선의 회계실천의 거래를 재정운용표의 수익 비용을 인식하는 경우에 내부 거래로 상호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제거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중앙관선의 국가회계실체 간에, 네? 중앙관선의 국가회계실체 간에 거래를 통해서 재정운용표의 수익 비용을 인식했다. 말이 되겠어요? 한 관서 내에서 기획지정부 내에서 한쪽은 어떻게 하고 한쪽은 뭐 했어요? 그럼 이게 당연히 내부 거래 제거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제거하지 않는다가 틀린 거예요. 무조건 틀린 거죠. 네. 이거는 저래도 우리가 이거는 옳지 않다는 걸 아실 정도는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국가 재무제표 작성 시에는 중앙관서 간 내부 거래를 통한
일반 유용자의 취득과 처분, 관리 전환, 내부 거래는 상호 채권 채무를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 거래 재산에 제외하지 않는다. 자, 이게 지금 이 문제의 정확한 설명인데요. 자, 보시면 저희가 이제 내부 거래 제거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아니, 국가 재무제표 작성할 때 자기 한 사람은 취득하고 처분하고 관리 전환하고 상호 채권 채무를 왜 제외해야죠? 제거해야죠, 당연히. 아니, A가 B한테 그게 국가에 무슨 영향을 줬어요? 자, A 부처의 자산이었는데 그걸 B 부처로 옮겼다. 그럼 국가는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당연히 제외시켜야죠. 그거 뭐 복잡하게 거기 집어넣고 하면 더 너무 복잡하잖아요. 당연히 안 되죠. 그 다음에 요거 4번은, 그 3번은 틀렸다는 거 알 거예요. 4번은 분명히 틀렸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이거는 예규가 아니라요. 뭐냐면, 중앙관서 순자산 변동표의 재원의 조달과 이전에 표시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 재정운용표상에 재원의 조달, 재정운용표상에 재정운용 순원가에 반영한다? 아니죠. 재정운용 결과에 반영하는 거죠. 자, 재정운용표에 프로그램 순원가, 재정운용 순원가, 재정운용 결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것을 반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4번이 네, 네, 국가 재정운용표엔 재정운용 순원가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 비교환 수익입니다. 비교환 수익. 제가 이거는 분명하게 가르쳐 드린 거고요. 4번은 틀렸다는 거. 이건 확실히 틀렸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요거는 좀 제가 안 가르쳐 드렸는데 요것만 알았으면 답이 여러분 1번에 있다는 거. 네. 제가 이거 사실 모르잖아요. 저도 처음 봤어요. 근데 이건 분명히 네. 이건 제가 해야 되는 거고요. 2번은. 근데 자, 한 사람이 국채를 발행해. 한 사람이 국채. 그러면 이걸 그냥 제거해 버리는 게 아니라 뭔가 흔적을 남긴대요. 그래서 지금 투자증권 국채 자기 국채 해서 이렇게 차감해서 0을 만들긴 만드는데 그래서 이 1번이 이 문제 설명의 정답이고요. 2번은 제가 이건 당연히 수익 비용 제거해야 되는 거 당연하다고 그랬고 자, 요게 지금 제가 정확한 설명은 저도 이게 그렇게 자세히 보지 않은 부분이라서 3번에 대해서만 알았으면 4번은 워낙 틀렸기 때문에 옳은 건 1, 3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풀었다면 정말 제 제자고요. 네, 능력자입니다. 능력자. 그런데 이 문제는 그래도 답을 공부 좀 하신 분이라면 솔직히 이 예규를 안 봤더라도 네, 4번은 워낙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도 워낙 틀렸습니다. 그래서 1, 3 중에서 답을 고르실 텐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러한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네, 사실 고백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네, 근데 2, 4번은 분명히 제가 강의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좀 예규에 나오는 이 부분은 저도 좀 이렇게까지 내야 되나 하는 좀 의구심이 들었어요. 네, 다음 문제 또 가겠습니다. 네, 일단 문제가 보조 부분 원가 배분이에요. 이렇게 자료 줬고 넘겨보면 무슨 법? 상호배분법. 그럼 상호배분법 하면 제가 분명히 뭐 가르쳐드렸죠? 연립, 방정식, 네,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연립 방정식으로 문제를 푼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연립 방정식을 푸는데, 자, X 보조분 Y래요. 근데 X가 얼마죠? 10만 원이네요. Y는 얼마죠? Y는 12만 원이네요. 여기서 중요해요. X는 Y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Y는 X로부터 서비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X가 기계시간이랍니다. Y는 전체 1000시간 중에서 몇 시간을 받고 있습니까? 400시간. 따라서 0.4x 요거. 얘는 1000km 중에 500kW. 따라서 0.5 자신의 50%를 X에게 주고 있습니다.
대입으로 풀죠. 그러면 여러분 0.5에 6만 원이죠. 이건 0.2죠. 그래서 이렇게 풀립니다. 0.8x는 16만 원. x는 20이죠. y는 얼마일까요? 20을 여기 넣어보세요. 8만 원이죠. y도 20입니다. 자, 얘가 P1과 P2에게 원가를 줍니다. 자, P1에겐 30%, 여기도 30%입니다. 1000kg 중에 20%, 여기는 30%. 자, 다 됐습니다. 이제 뿌리기만 하면 돼요. 6만 원, 6만 원이죠. 똑같이 줍니다. 네, 20만 원에 30%씩 줘요. 또 20만 원에 4만 원, 그 다음에 여기는 6만 원. 따라서 10만 원, 여기는 12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 제가 선생님이 푸는데 얼마 걸렸어요? 물론 저는 일요일 날 미리 좀 풀어봤어요. 하지만 이게 대한민국에서 어느 선생도 할 수 없는 가장 최단의 상호배법 풀이라고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 이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풀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상호배법은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한번 다른 선생님과 비교해 보시고 왜 비교 아니라 절대 우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그 뜻을 잘 모르실 거예요. 네, 그러면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10만 원, 12만 원, 2번이 답이네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여러분과 이제 헤어질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개념책에 제가 두 문제가 나왔다고 그랬는데 아까 뭐가 나왔었죠? 자본유지 나왔잖아요. 명목화폐, 불변화폐, 그게 개념책이에요. 이게 또 개념책이에요. 20번.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책의 측정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자, 측정 기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역사적 원가가 있어요. 측정 기준의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현행 가치가 있어요. 현행 가치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공정 가치가 있고, 사용 가치와 이행가액이 있어요. 같은 거예요. 자산은 사용 가치라고 하고 부채는 이행가액이라고. 그다음에 현행 원가가 있죠. 자, 그래서 제가 거래 원가 얘기를 엄청나게 해드렸습니다. 거래 원가 당연히 고려합니다. 절대로 아니라고 했어요. 거래 원가, 공정 가치는 절대로 거래 원가가 들어가면 안 돼요. 현행 원가는 당연히 거래 원가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는 세모라고 그랬어요. 네. 자, 이 표를 그려가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뭐 때문에? 어떻게든 정확하게 우리가 도회식으로 설명한다는 의미가 이런 거예요. 있다. 거래 원가? 이렇게. 그런데 왜 얘가 세모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는요, 거래 원가가 어떤 건 반영하고 어떤 건 반영 안 하는데, 거래 원가가 취득이나 부담할 때 거래 원가는 반영을 안 하는데요. 처분이나 이행할 때 거래 원가는 반영을 하기 때문에 세모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이 문제 때문이 아니라도요, 얘는 다시 또 나와요. 분명히 나와요. 이건 다른 시험에서도,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에서도 굉장히 정확하게 이와 같이 알아야 되거든요. 자, 답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답이 몇 번이냐? 4번이거든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4번.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기업이 자산을 궁극적으로 처분하거나
부채를 이행할 때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 원가를 현재 가치에 포함하지 않는다. 선생님 지금 뭐라고 했죠? 처분이나 이행할 때 거래 원가는 포함해요, 안 해요? 포함하죠.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이걸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오면 가르친 사람으로서 굉장히 보람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제가 보람 느껴서 뭐예요? 여러분이 제 말을 정확히 이해하고 얘가 틀렸다는 것을 찍어냈을 때 여러분의 희열이 큰 거예요. 저는 이걸 가르쳤다는 것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고요. 여러분은 환호의 박수를 쳐야 되는데 배웠는데 틀리면 정말 암울하죠. 자기 자괴감이 들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배웠어도. 그리고 제가 가르친 걸 다 배웠다 하더라도 이번 시험에서 몇 점? 맥시멈 90점. 제가 100을 다 못 띄웠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자, 그거였고요. 자, 나머지 보기 보고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옳지 않은 거 찾았고요. 옳은 겁니다. 현행 가치와 달리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손상이나 손실 부담에 따른 변동을 제외하고는 가치 변동 반영하지 않는 거고요. 현행 가치 측정 기준은 공정가치, 사용가치, 이행가치, 현행 원가 세 가지 방금 설명드렸고, 공정가치는 예측가치를 갖는 거 당연하죠. 네, 그건 공정가치가 예측가치가, 현행 원가가 예측가치 같죠. 현행 가치가. 자, 역사적 원가, 현행 가치라고 했어요. 현행 원가 아니에요? 공정가치, 사용가치, 이행가치, 현행 원가. 이게 세 가지의 현행 가치입니다. 현행 가치는 거래 원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와 같다. 네,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랐고요. 저의 18년도 6월 18일에 실시된 22년도 지방직 해설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혹시 시험을 준비하거나 또 내년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저 이윤호를 믿고 한번 회계학 같이 재밌고 즐겁게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